이 라우터는 레이어 3 네트워크 계층에서 운영합니다. L2의 맥 어드레스가 아닌 IP 어드레스를 참조해서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걸 라우팅이라고 하고, 라우팅하는 하드웨어가 바로 라우터입니다. L2의 스위치와는 달리 데이터에 들어있는 IP 어드레스가 연결된 기기 중에 없네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그냥 버려요. 안 보냅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IP 어드레스가 뭔지는 역시 4강 2부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L3 단계에서 흘러가는 데이터가 바로 패킷입니다. 그럼 L2는 뭐냐고요? 프레임이라고 불러요. 하는 역할은 비슷합니다. 패킷에 담긴 IP 어드레스를 보고 이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기기에 패킷을 보냅니다. 근데 이 IP 주소가 좀 이상해요. 우리 사무실 네트워크, 즉 랜 환경의 IP 주소는 192.293.29.1, 2, 3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패킷에 들어있는 IP 주소는 192.125.18.1, 18.2, 3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만약에 스위치라면 이 경우에 데이터를 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라우터는 보낼 수 있습니다. 요걸 라우팅이라고 부릅니다. 즉 스위칭은 KT 회선이 연결된 강남 A 건물 13층 사무실에서 14층 사무실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고요. 라우팅은 이 강남 A 건물 13층 사무실에서 LG U+ 회선이 연결된 강북에 있는 B 건물 10층 사무실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어라? 랜과 랜을 연결했네요. 이게 뭐죠? 그렇죠. 웬이죠, 웬. 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4강 1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라우팅은 IP 테이블을 참조해서 패킷을 전송하는데, 이 IP 테이블이 맥 어드레스 테이블보다 구조가 좀 복잡해요. 구조가 복잡하면 참조해야 할 정보도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전송 속도도 느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데이터의 전송 속도는 스위치가 라우터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L3 스위치입니다. 스위치의 장점에 라우터의 기능을 합친 이 L3에서 운영되는 스위치고요. L2 스위치 제조사들인 시스코, 주니퍼, 디링크 같은 전통의 네트워크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레이어 4 전송 계층입니다. L3의 IP 어드레스에 TCP, UDP 포트 정보까지 참조해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뭔가 정보를 더 참조해서 보낸다고 하니까 더 좋은 기능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네. L4 스위치부터 로드 밸런싱이 가능합니다. 이 로드 밸런싱이 뭔지는 2강 2부 후반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트래픽을 분산시켜서 부하를 줄여주는 기술입니다. 로드 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L4 스위치를 로드 밸런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로드 밸런싱을 하느냐? 저 TCP, UDP 포트 정보를 토대로 합니다. TCP는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의 약자로 연결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인터넷 환경에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입니다. 연결형이기 때문에 1:1 통신 방식인 유니캐스트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패킷이 제대로 전송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패킷을 보낼 수는 있지만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도 데이터를 잘 받았는지 확인하고 다 보낸 다음 받은 쪽에서 이 패킷들을 조합해서 완전한 데이터로 재조립하는 형태라서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럼 UDP는 뭐냐?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로 비연결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고, 사용자 데이터그램형 프로토콜이라고도 부릅니다.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정보를 보낸다는 신호나 받았다는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보내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상대방이 잘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냅다 보내버리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반면 데이터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을 수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즉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스트리밍 같은 실시간 서비스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 TCP, UDP에는 포트 번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포트 번호로 패킷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HTTP인지 SMTP인지 FTP인지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뒤에 HTTP 서버, SMTP 서버, FTP 서버의 패킷을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HTTP, SMTP, FTP에 대한 내용은 2강 2부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어느 한쪽 서버에 패킷을 왕창 보내는 게 아니라 동일 IP 주소라도 포트 번호를 통해서 해당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서버로 구분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알맞은 곳으로 구분해서 보내는 것을 트래픽 분산 처리, 로드 밸런싱이라고 부릅니다. L4는 7개의 계층 중에서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요. L4 스위치 역시 L2, L3 스위치를 제공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제조사들이 주로 제공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F5 네트워크스, 네스켈러를 인수한 시트릭스, 라드웨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파이오링크도 유명하고요. 레이어 5, 6, 7은 이 한 장으로 퉁치겠습니다. 이 3개 계층을 묶어서 애플리케이션 계층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일단 각 계층별로 살펴보면 L5는 세션 계층으로 네트워크 상에서 통신하는 프로세스 간의 세션을 관리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가 네이버 메일이나 다음 메일, 쉐어다이트 같은 사이트나 은행 사이트에 로그인한 다음에 오랫동안 아무 작업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돌아가 봐요.
그러면 로그아웃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션이 끊긴 거예요. 하지만 계속 작업을 하면 로그인한 상태로 유지되죠. 이거는 세션이 유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션을 관리하는 계층이 L5고요. L6는 표현 계층으로 보내는 쪽의 데이터를 압축하고 암호화시켜서 받는 쪽에서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내는 쪽에서 그림 파일을 보냈다고 치죠. 그림 파일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는 그림 파일을 01010101 같은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서 JPG 같은 확장자로 압축합니다. 이걸 인코딩이라고 하고요. 이걸 받는 쪽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해서 보여줍니다. 이걸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음성 파일은 mp3, 영상 파일은 mp4로 돼 있잖아요. 이건 인코딩된 파일이고 이 인코딩된 것을 읽어드리려면 팟플레이어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런 파일들을 디코딩해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L6 단계에서는 문자, 그림, 미디어 파일 같은 것들을 압축하고 인코딩, 디코딩해서 받는 쪽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담당합니다. L7은 네트워크상에서 동작하는 응용 프로그램, 즉 애플리케이션이 운영되는 동작하는 계층입니다. 이 계층에 와서야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미디어 파일을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다 이 L7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 단계인 L7에서 운영하는 장비를 L7 스위치라고 부르는데요. 통상 상위 계층의 장비는 하위 계층의 장비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L7 스위치는 L4 스위치의 기능, 즉 로드 밸런싱에 더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바라보고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습니다. L4 스위치보다 더 정교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겠죠. 만약에 사용자로부터 다음에 접속하려는 패킷이 전달됐다고 치면 L7 스위치는 이 패킷에 포함된 URL, 쿠키 등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토대로 다음 뉴스로 보낼지, 다음 카페로 보낼지, 다음 메일로 보낼지 구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L4에서는 무조건 다음으로만 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L7에서는 다음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웹 서비스별로 구분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정교한 로드 밸런싱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당연히 L4 스위치보다 비쌉니다. OSI 7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잡으셨죠? 마지막으로 기타 하드웨어 두 종류만 알아보고 1부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방화벽입니다. 방화벽은 네트워크 가장 앞단에서 패킷을 맞이하는 입구 같은 개념입니다. 가장 앞에서 패킷을 보고 이것을 차단할지 안으로 통과시킬지를 결정하는 장비인데요. 외부 사용자, 즉 WAN 환경에서 내부 네트워크인 LAN 환경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내부 네트워크 방어 도구라고 할 수 있죠.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패킷을 보고 이 패킷은 안전한 패킷이면 들여보내고 아니면 차단시킵니다. 이런 정보들은 사전에 방화벽에서 정책으로 설정해서 차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온 다양한 패킷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를 로그라고 부릅니다. 로그가 뭔지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혹시라도 이런 패킷이 방화벽 정책을 우회해서 내부 네트워크로 접근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해당 패킷이 내부 네트워크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분석하고 향후에 네트워크 감사나 보안 사고 발생했을 때 원인 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로그 정보들을 수집하는 기능도 방화벽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화벽은 앞서 OSI 7 레이어에서 스위치 장비들이 제공하는 네트워크 회사 대부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의 안랩이나 CQI 같은 네트워크 보안 기업들도 방화벽 하드웨어를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 L7, 즉 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해진 대애플리케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웹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들어오는 다양한 외부 위협을 방어하는 데 최적화된 웹 방화벽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하드웨어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웹 방화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브릭, 인성디지털이라는 기업 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ADC입니다. ADC는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컨트롤러의 약자로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차세대 하드웨어입니다. 기본적으로 L4, L7 스위치 기능에 더해서 암호화된 데이터 전송을 위한 SSL을 좀 더 빠르게 보내기 위한 SSL 가속 장비,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기 위한 압축 장비, 한 번 보낸 데이터를 다시 보낼 때 미리 저장해둔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캐싱 장비, 디도스 방어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보안 장비들을 제공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하드웨어에 몽땅 다 때려박았다고 보시면 돼요. 덕분에 애플리케이션, 즉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 ADC 하나면 네트워크상의 걱정은 한시름 덜어도 될 정도예요. 이 ADC는 F5 네트워크스가 가장 유명하고요. 시트릭스, 라드웨어, 리버베드 등 글로벌 네트워크 기업들이 ADC 솔루션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가상화 기반의 소프트웨어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파이오링크가 제일 유명하고요.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F5, 시트릭스, 라드웨어, 파이오링크 이 4개 회사가 사이좋게 점유율을 비슷비슷하게 나눠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쉐어다이트 클래스 5강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솔루션 1부를 마칩니다. 네트워크 솔루션 및 제조사에 대한 내용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